강과 산이 만나는 풍경 속에서 시대를 견디고 가르침을 남긴 공간 병산. 조선의 선비정신이 숨쉬던 이곳은 오늘 세계가 인정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말과 마음을 다듬으며 배우고 묻고 지켜야 했던 것들이 물결처럼 공간을 채운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유산이자 지성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병산서원 뜰악을 거닐어 본다. 안녕하세요. 안동 MBC 아나운서 손나영입니다. 한국 글로컬 인문공간 서원 백선. 이곳은 지난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병산서원입니다. 서해 류성룡 선생의 학문과 정신을 기린 이곳은 단순히 교육기관을 넘어선 시대의 거울이기도 했죠. 오늘은 병산서원을 연구하신 한국국학진흥원 권진호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을 앞에 두고 병풍처럼 펼쳐진 산. 풍수와 학문이 만나는 자리에 지어진 병산서원. 이름부터 구조 하나하나까지 남다른 의미를 품고 있다. 만대로에 올라오니까 풍광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그렇죠. 이곳 병산서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떤 곳인가요? 이 병산서원은 퇴계 이황의 적전이자 하늘이 내린 재상으로 임진왜란 때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의 운명을 온몸으로 구해낸 서해 유성룡 선생의 학문과 업적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자 그의 후학들에 의해 개성되어 서해 학맥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아주 유서 깊은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사님, 이 병산이라는 이름에서부터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앞에 낙동강이 흐르고 그 낙동강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높은 암벽이 마치 병풍을 이렇게 둘러쳐 놓았듯이 보이는 그 형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병풍병매산에서 병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각 건물의 이름에도 유학적 상징이 담겨 있다죠? 네, 지금 저희들이 올라와 있는 이 만대루는 유식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먼저 이 만대루라는 이제 현판을 보면은 만대는 당나라의 시성이라고 부르는 두보의 백제성루라는 시가 있는데 치병의 만대라 푸른 절벽산은 늙음막에 마주 대하는 것이 어울린다. 이렇게 해서 유학을 공부하는 서원의 공간이지만은 여기는 유식 공간으로서 아주 앞에 빼어난 자연 환경에 걸맞게 만대라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네. 그리고 강당에도 또 유학적 상징이 담겨 있나요? 예, 이 편액의 의미를 따져보면은 유학적 가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당은 입교당이라고 했는데 네. 입교는 우리 조선의 어떤 유학이 지향하는 인간이 꼭 지켜야 할 오륜을 바로 이렇게 확립한다라는 뜻으로 입교당이라 했고 선생이 기거하는 명성제, 유사분들이 기거하는 경의제 이런 부분에도 철학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네. 이 명성제는 성인과 선녀를 배운다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고 경의제는 우리 인간의 어떤 내면을 공경한 마음으로서 반듯하게 하고 바깥의 어떤 의리적인 실천을 할 때는 곱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경의직내, 의방해라는 어떤 주역의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병산서원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병산을 통해서 학문적 수양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만든 곳이죠. 그 중에 이제 만대루라고 하는 게 강당 전면에 설치해 놨는데 그로 인해서 병산을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원하는 만큼을 볼 수 있게끔 만든 거. 그게 이제 절제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병산서원의 백미는 풍족하게 보는 게 아니라 유가들의 절제돼 있는 어떤 가치관이 표현돼 있는 서원이에요. 박사님, 이곳 존덕사에서 모신 서해 류성룡 선생은 어떤 인물인가요? 조선 중기의 대학자이자 명재상으로 이름이 났습니다. 네. 21세 때 그의 형 겸암 선생과 도산의 퇴계 선생을 찾아가서 근사록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25세 때 문과급제를 하고 마지막에 영의정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그의 삶에 있어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는 도제찰사로서 국정을 총괄하고 특히 이순신이나 건율 장군을 등용해가지고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의 현실을 구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추진했던 교육이라든가 정치, 국방정책은 거의 실천적 유학의 어떤 모범을 보이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원의 기능 중에 배향의 의미가 큰데요. 배향하는 인물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분의 어떤 학문과 도덕이 월등하게 뛰어나야 된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해 선생은 퇴계 서해로 내려오는 학문의 정통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 점에서 충족이 되는 것이고 국가나 또는 지역적으로 공인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철종대에 사익이 되었고 서해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문충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지역 사회로부터 공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산서원은 원래 어떤 교육기관이었고 언제 서원으로 승격됐나요? 병산서원의 전신은 풍악서당이었습니다. 네. 고려시대부터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고 하는데 그 풍악서당이 있던 곳이 유생들이 공부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았는가 봅니다. 네. 그래서 1572년에 서해 선생이 병산 쪽으로 옮겨오면서 임진왜란 때에 다 이렇게 전소가 되고 네. 1605년에 이제 다시 지어지게 되는데 서해 선생의 고제자 중에 한 분인 우복 정경세 선생 이하 문생들이 존덕사를 건립하고 선생의 위표를 봉안하면서 병산서원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사역이 상당히 늦은 시기에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 갑술한국 이후에 이 영남 남인은 정치의 어떤 실세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네. 이 서해 노론 정권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서해 선생은 남인의 영수로서 견제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철종대에 와서 이렇게 1863년에 사익이 결정이 됩니다.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익서원의 의미가 굉장히 큰가 봅니다. 예, 사익서원은 일반 서원과 달리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전답이 내려오거나 노비가 또 내려오기도 합니다. 물론 또 서책도 내려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익서원은 더욱더 좀 공적인 어떤 의미를 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산서원은 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론을 또 주도했고 서해 선생이 추구했던 학문 관점이 경세적 측면이나 실천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병산서원이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박사님, 이 풍악서당이라고 하셨는데 네. 서당과 서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서당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교육을 시킨다고 본다면은 네. 서원은 선년을 배양하고 거기서 배우는 사람들은 사마시를 합격하거나 그 정도 실력을 갖춘 고등교육을 한 기관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서원과 서당의 큰 차이점은 선년을 배양하는 존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두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사님, 이곳이 서해 류성룡 선생이 만년을 보냈다는 옥연정사죠? 네, 맞습니다. 옥연정사는 만년을 보냈지만은 서해 선생이 45세 때에 좀 조용한 곳을 찾아서 자신을 성찰하고 학문도 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네. 1598년에 서해 선생이 고향으로 낙향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 낙향이 명예로운 낙향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반대당인 북인 정권의 모함으로 삭탈관직을 당하고 아주 쓸쓸하게 이곳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네.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8년간, 9년간에 치러졌던 임진 전쟁의 어떤 참혹한 실상을 집필하게 되는데 이 옥연정사는 바로 징비록을 집필한 서해 선생의 어떤 정신이 깃든 아주 유서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을 겪었던 고위 관료가 이렇게 조용한 산자락에 은거해서 책을 썼다는 게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 정신이 달랐던 것 같아요.
국정을 정말 책임진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억울함과 또는 원망이라든가 남을 비방하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겠으나 네. 이 서 선생은 내려와서 내가 이렇게 만년을 살게 된 것도 임금이 어떤 보살펴준 은혜다. 그러면서 후학들에게 또 우리 조정을 위해서 값어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진비록의 내용을 보면은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떤 일본과의 교린 관계, 전쟁을 하면서 명나라의 어떤 구원병의 활동, 우리 수군의 재해권 장악 이와 같은 것들이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것을 사실적인 필치로 쓴 것이 징비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 책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제목을 징비록이라고 했단 말이죠. 네. 시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여기징이 비후환이라. 그래서 내 자신을 징계하면서 뒷날의 어떤 우환을 삼가한다. 이 기록을 남김으로써 조선 사회가 똑같은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을 때는 미리 대비해가지고 해야 된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문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당시에 이렇게 행정에 대해서 감각을 가지고 있고 또 당시에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시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문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서예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존경에 맞지 않던 겸암 유울용 형님께서 또 돌아가시게 되고 또 5개월 뒤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정말 그 짧은 단란한 시간을 가졌던 행복한 시간도 있었지만은 네. 형님과 어머니를 먼저 보내는 그런 인생의 그런 시련을 또 감내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쪽에 출입문이 이제 간중문이라고 합니다. 대나무를 보라는 문인데 서예 선생이 어느 날 온절구를 시를 쓰는데 첫 구절은 봄날에 가랑비가 이 낙동강 강에 부슬부슬 내리고 앞산에는 담담하게 이제 해가 저물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네. 세 구째에 보면은 이 서예 선생의 어떤 마음가짐을 이제 엿볼 수 있는데 불견 의중인이나 내 마음속에 사람은 지금 볼 수가 없는데 매하자계락이라 매하만이 절로 피었다가 절로 지네. 그래서 여기에서 퇴계 선생을 또 떠올려보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의 학문적인 정체성을 되돌아봤을 때 북송 때의 정자, 주자의 학문이라든가 공자와 명자를 떠올리면서 만년의 삶을 또 여기에서 보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적 근간이 여기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서예 선생의 어떤 정신적인 뿌리가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고 후학들이 이 병산서원을 건립해서 그 정신으로 계속적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다고 볼 수 있겠죠. 병산서원은 강학의 공간이자 시대의 발원되었다. 학문은 곧 실천이었고 정신은 시대를 관통했다. 유학은 책 속에 머물지 않았고 서원은 조선의 미래를 논하는 공론장이었다. 서원들이 운영이 되려면 경제적 기반이 필수일 텐데요. 조선시대 서원들은 어떻게 자립적인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었나요? 조선시대 서원은 국가로부터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경제적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원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어떤 두 가지 양대 축은 서원에 딸린 전답 또는 노비의 보유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관이나 지방 유지들이 어떤 기증해 주는 전답이 있을 수가 있었고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사역 서원일 때는 또 나라에서 전답이나 노비가 내려왔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서원 유생들의 강학 비용이라든가 또는 춘추 향사로 쓰여지는 세수 비용 이런 갖가지 서원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원 내부 운영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나요? 원임과 원생으로 크게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원임은 이제 원장과 유사로 이렇게 체제가 돼 있고 원생은 유생을 가리킵니다. 원임은 향사라든가 이 서원의 어떤 모든 어떤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네. 특히 서원의 원장은 지역의 유력 인사로서 학덕이 높은 분들을 모시죠. 여기 기거하는 유생들은 학문 예비 후속 세대지 않습니까? 네.
서원의 어떤 규율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 또 춘추 향사에 또 제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 병선서원은 단순히 어떤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서예 선생이라는 분을 모신 역사성에 맞게 당대의 어떤 정치적인 그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이 서원이 주도적으로 지역 유림의 어떤 공론장으로서의 역할까지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서원은 지역 유림만의 공간이었나요? 아니면 외부 방문자도 있었나요? 서원이 막 일반 사람들이 막 수시로 들락거리는 그런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절대적 폐쇄적인 공간도 아니었어요. 과거 급제를 위해서 이 서원을 찾아서 공부한다든가 학문의 계보를 찾기 위해서 서원에 찾아오기도 하고 네. 또는 교류와 또는 공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서원을 찾기도 하고 춘추 향사의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갖가지 사정에 의해서 찾아오지만은 서예 선생의 그 학덕을 존모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서원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공론회장 역할을 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서원이 단순히 이제 유생들에게 공부하는 교육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당대 현안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공론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북인 정권이 해제 이현적 선생과 퇴계 이황 선생을 문묘에서 이렇게 배제시키려고 하자 이 영남 유생들이 특히 서예 선생의 제자인 학호 김봉조와 독립 김윤환 선생이 주축이 되어서 해태 변무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66년에 예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때의 기해 예송 때에 서인 노론 세력에 맞서서 서예 선생의 손자인 졸제 유원지와 해당 유세철 선생이 영남 의례소 복제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1855년에 사도세자 추존 만인소의 어떤 공론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 이 병산서원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일반적인 단순히 이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현안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지방 유생의 어떤 공론화를 결집을 시켜서 정치 세력에 대한 비판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흘렀지만 병산서원의 정신은 멈추지 않았다. 병산은 오늘도 교육의 집을 짓는다. 선비들의 올고즘을 상징하는 배롱나무. 또 꽃이 한 번 피면 100일 넘게 핀다 해서 백일홍이라고 하는데 병산서원이 백일홍이 만개한 늦여름의 계절이 참 아름답죠. 네, 그렇습니다. 병산서원의 이 주위에 심겨놓은 백일홍을 보면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특히 존덕사 사당 앞에 오래된 어떤 백일홍에서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은 정말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이 옛부터 이 배롱나무는 선비나무라고 했습니다. 네. 배롱나무의 생김새를 보면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배롱나무의 상징성을 가져다가 학문하는 선비들도 표리여일 안과 밖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배롱나무를 종가의 종택이라든가 공부하는 서원 이런 주위에 배롱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회마을을 찾으시면서 이곳 병산서원도 들러주시는데요. 이곳이 대중들에게 공개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체험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946년에 병산교육재단을 설립해서 병산서원도 그 재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반인들 다양한 어떤 체험 학술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예컨대 중산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10명씩 이렇게 선발해서 향사에 직접 참여를 시켜서 서예 선생의 정신을 본받게 하기도 하고 네.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서 구축한 성조원들이 하회마을과 이렇게 자매견을 맺어서 일정한 시간에 병산서원에 들러서 서예 선생의 어떤 상무 정신을 또 교육을 받기도 하고 연간 한 20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박을 하면서 서예 선생의 어떤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를 같이 공유하는 체험 행사도 하고 반대로 해서 자그마한 어떤 시회다 또는 음악회가 연간 40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은 병산서원의 교육 정신이 오늘날 21세기에서도 면면이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전통이 지금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된다고 보시나요? 한마디로 학문을 실천으로 잇는 정신, 또 공동체 삶에서 올바름을 추구하는 자세, 이런 것이야말로 병산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권진호 박사님과 함께 병산서원을 거닐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400년 전의 사유와 마주한 기분입니다. 네, 그렇죠. 서원이란 공간은 미래를 고민하는 장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를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징비록의 문장처럼 병산서원의 정신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계와 배움의 가치를 오롯이 남기며 찬연히 빛난다.